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특검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월 체포 구속됐을 때에 이어 온갖 기술을 동원하고 있는 건데 이로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는 일시 중단됐습니다. 첫 소식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 상태로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의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겠다는 겁니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엿새 만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강제구인 집행을 거부하며 구치소에서 버티더니 또다시 법기술을 들고 나온 겁니다. 당초 특검은 오늘 세 번째 강제구인 지휘에 나설 예정이었습니다. 구치소 측에서 특검이 직접 와달라고 요청하면서 박억수 특검보가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와 맞물려 보류됐습니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신문과 증거 조사를 마치고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조사는 중단됩니다. 계속되는 강제구인 압박을 지연시키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됐을 때도 공수처의 조사에 불응하며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고 구속된 후엔 구속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일단 기간 계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법조계에선 앞서 법원이 구속 사유로 든 증거인멸 우려가 단기간 내에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 적부심사는 모레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내일 변호인 접견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자, 그러면 특검 조사를 거부한 채 안 나오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자, 계속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사실상 일과 시간 대부분을 자신이 수용된 독방이 아니라 에어컨이 있는 접견실에서 보내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구속된 직후 에어컨이 있는 접견실도 35도라 윤 전 대통령이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다고 접견실의 냉방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가 즉각 일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하게 냉방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뒤 거의 매일 변호인과 접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일과 시간 대부분을 수용실이 아닌 변호인 접견실에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란 특검의 강제구인 지휘를 받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독방이 아닌 변호인과 함께 있는 접견실을 찾아가야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모습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변호인과 같이 있다 보니 교정공무원들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구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접견실에서 강제구인은 거부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부정선거론자인 모스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 사법대사와 접견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은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전까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을 금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일반 피의자들의 접견 금지 결정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치에 따라 오후 4시 20분으로 예정됐던 모스탄 전 대사와의 접견은 불발됐습니다. 다만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처음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가 잇따라 면회를 왔던 것과 달리 재구속이 된 뒤에는 모스탄 전 대사를 제외하고 일반 접견을 신청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강경 충성파로 불렸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파면됐습니다. 최근 내란 특검 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했던 김 전 차장인데요. 앞으로는 수사에 더 많이 협조할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도 옆에서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했던 김성훈 전 차장.
대통령 경호처가 어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저지에 적극적이었던 또 다른 강경파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선 지난달 해임을 의결했는데 김 전 차장에 대해선 최고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한 겁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1월 3일 1차 시도 당시 경호관들을 동원해 인간 벽을 만들어 육탄 방어에 나섰고 2차 시도 전에는 실탄 80발을 관저 안으로 옮기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 출범 이전에 체포영장 저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유리한 진술을 고수했습니다. 저희는 그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저희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내란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조사에서 빠지자 김 전 차장의 진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시 대통령이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했다고 인정한 게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의 결정타가 됐습니다. 김 전 차장이 이미 기존 진술을 뒤집어 수사에 협조한 만큼 파면 결정 이후 특검 수사가 더 급물살을 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죠.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일절 응답을 않고 있는 김모 씨가 이미 베트남을 떠나 제3국으로 향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유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모 씨. 2023년 김 여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사모펀드를 통해 카카오 모빌리티 등의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회사에 거액을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입니다.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행적이 묘연합니다. 특검의 공개적인 출석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이미 베트남을 떠나 제3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김 씨의 행적을 알고 있는 베트남의 한 교민은 MBC에 현재 김 씨는 베트남에 없고 지난주 태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 씨의 최종 목적지가 태국이 아닌 싱가포르일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김 씨와 자녀들이 올해 여러 차례 싱가포르에 다녀온 기록이 나온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얼마 안 지난 지난 1월 김모 씨와 아내, 자녀 2명 모두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에도 김 씨의 자녀들은 다시 싱가포르에 다녀왔습니다. 이후 아내는 한국에 머문 채 김 씨와 자녀들은 차례로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최근 김 씨는 지인에게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이 어려워 학교를 알아보러 간다고 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를 싱가포르로 옮기고 해외에서 장기 체류를 하려고 한 걸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김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어제 특검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영장은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발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오늘 밤사이 전국적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서울 청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지 기자, 지금 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청계천에는 굵은 빗줄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뒤로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의 청계천 출입도 통제된 상태인데요.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청계천 보행로는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해 현재 수도권과 충청, 호남권 중심으로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 전북 군산, 충남 태안, 서산, 홍성, 보령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울과 인천 전역을 비롯해 광명, 과천 등 경기 서남부와 고양,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비는 좁은 지역에 강하고 많은 양이 쏟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까지 내린 강수량 살펴보면요. 전북 군산 124.5mm, 인천 영흥도 77.5mm, 서울 관악 45.5m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가 최대 고비라는데 극한 호우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경기 남부에 200mm, 강원 내륙 산지도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에는 내일 밤까지, 충남에는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최대 80mm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호우 긴급 재난문자 발송 기준을 충족하는 극한호우가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극한호우는 1시간에 72mm 이상, 1시간 강우량이 50mm 이상이면서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나 하천을 통제하도록 조치했는데요. 서울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시내 하천 29곳과 둔치주차장 4곳의 출입을 통제했고요. 경기도는 비상 2단계, 인천시는 비상 1단계를 각각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그동안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호우특보는 강원 영서, 충북 내륙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곳에 따라 많게는 200mm 이상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강원도 원주 연결하겠습니다. 자, 유주성 기자, 지금 그곳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원주천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내리던 비는 해가 저문 뒤부터 점차 굵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강한 비가 내리면서 원주천의 물살이 거세지기 시작했고 주변 산책로도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오후 6시에 강원 원주와 충북 충주 등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중부 지역의 호우특보가 점점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원 원주와 횡성 등 내륙에는 지금까지 2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까지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또한 충남과 충북 일부 지역엔 20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비는 특히 좁은 지역에 많은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밤사이 중부와 전라 지역엔 돌풍이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내릴 수도 있어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더라도 금세 다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하천변이나 저지대 농경지 출입은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지자체들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낮부터 많은 비가 내린 충남 지역은 하천변 8곳과 산책로 11곳, 지하차도 1곳 등 36곳의 출입을 통제했고 호우가 예상되는 각 시군에서도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원주천에서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호우특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안과 서산 등 충남과 경기 평택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울을 포함해 경기 남부와 인천, 그리고 경북과 충남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 레이더로 실시간 비구름 데이터 보면서 같이 함께 봐보겠습니다. 낮까지만 해도 서해상에 머물던 비구름이 쭉 북동진하더니 지금은 중부지방에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 지역들 비구름대 색깔을 보면요. 보라색입니다. 1시간에 50mm 이상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비구름대가 한반도 상공에 계속 머물면서 비를 퍼붓고 있는 건데요. 이번 비구름대는 아주 좁고 긴 모양의 띠 형태를 하고 있어서 한 곳은 약한 비가 오더라도 바로 옆은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도로 CCTV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우경보가 내려진 경기 평택입니다. 보시면 CCTV에 이렇게 빗자국이 남겨져 있고 물이 고여 있어서 바퀴 주변에는 물보라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충남 보령시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물이 지금 흙탕물로 변해 있죠. 수위도 하천변을 넘어서기 직전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MBC로 보내주신 제보 영상 통해서 비 피해 상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물차가 옆으로 쓰러져 있는데요. 오늘 오후 1시쯤 호남고속도로 광주, 광산나들목에서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나 50대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제보 영상인데요. 오늘 아침 6시 40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에 있는 69번 지방도로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왕복 50m 구간의 바위와 흙 500톤이 쌓이면서 오후까지 도로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틀에 걸쳐 120mm가 넘는 비가 왔습니다. 산림청은 오후 2시 반부터 관심 단계였던 전국 산사태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올렸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먼저 보라색 구름대가 내일 새벽까지 이렇게 중부지방 그리고 경기 남부지방까지 다소 길게 펼쳐져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그리고
아침 6시까지는 다소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충남과 충북, 강원에 길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경기 남부와 충남의 시간당 최고 80mm의 극한호우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는데요. 자료화면 보시면요. 3년 전 경북 포항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로 7명이 숨졌고요. 재작년 충북 오송에서는 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지성 폭우로 순식간에 빗물이 불어난 게 원인이었던 만큼 저지대 통행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 계속 확인하면서 안전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VIP 경로설의 진원지인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을 따로 남겨 무언가를 논의했다는 진술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임 전 비서관과 다른 한 명 말고는 다 나가라고 한 뒤 문제의 800-7070 번호로 국방장관에게 전화가 간 건데요. 특검은 그때 남았던 다른 한 명이 당시 안보실장이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회의가 열린 곳으로 추정되는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입니다. 회의를 하는 원탁에는 전화기 한 대가 놓여 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확보한 회의 문건에 기록된 당시 회의 시간은 오전 10시 10분부터 12시까지 약 2시간. 안보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문제의 회의는 후반부에 시작됐습니다. 이 회의엔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임기훈, 이충면, 왕윤종 전 비서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7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중 김 전 차장과 이충면 전 비서관에 이어 왕윤종 전 비서관도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내는 걸 봤다고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이 최상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왕 전 비서관은 여기에 이어 경로한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전 비서관과 다른 한 명만 남고 다른 참석자들은 다 나가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이 다른 한 명이 바로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실장, 임 전 비서관, 이 세 사람 사이의 오간 대화를 파악하는 것이 외압 의혹을 입증하는 단초가 될 전망입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인 오전 11시 54분, 대통령실 명의의 800-7070 번호로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전화가 갔기 때문입니다. 통화 직후 이 전 장관은 자신이 결재까지 한 최상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돌연 보류시키고 수사 결과 발표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특검은 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평소 비서관 회의를 하며 원탁 위의 전화를 종종 사용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800-7070이 대통령 업무 공간의 번호인 것까지는 파악이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집무실 원탁 위 전화기의 번호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섭 전 장관은 오늘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 지적과 함께 우려를 표명할 수 있다. 그렇게 했다면 대통령으로서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다라는 미묘하게 달라진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인사들은 소위 VIP 경로설이 제기될 때마다 입을 맞춘 듯 보고도 없었고 경로도 없었다며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최해병 순직 2주기가 다가오는 지금 이들의 발언은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차현진 기자가 다시 짚어봤습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줄곧 당시 회의에서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보고는 없었다고 증언해왔습니다. 그러니까 31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보고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김계한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를 전달한 인물로 지목되는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당시 상황에 대해 안보 사안이라며 답을 회피해왔습니다. 안보상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통화 기록이 나오기 전까진 김 전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거짓말하셨어요? 김계한 사령관과 통화하셨죠? 그 날짜를 착각했습니다. 경로는 결코 없었다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그날도 정확히 무슨 주제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여름 휴가 직전 당시로 기억을 하고 저희 앞에서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다. 최근 특검 조사에선 말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박정훈 대령의 폭로는 점점 사실로,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의 반박은 점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진실은 다 밝혀지고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로가 시작점이니까요. 이제 그 부분이 설이 아니라 사실로 규명이 됐으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다 밝혀지고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회적 참사 유족 200여 명을 만나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고개 숙여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각 부처 책임자들도 참석해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그리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참사 재발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 다음 날인 오늘, 오송 참사를 비롯해 세월호, 이태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참사 유족 200여 명이 청와대 영빈관에 모였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참사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유가족들 앞에 선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임 선서부터 국민 안전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고, 필요한 대책을 함께 만들어 나감으로써 다시는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유족들은 그동안 국가가 유족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면서 이젠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9명의 억울함을 제발 좀 들여다봐 주십시오. 이 아이들의 이름을, 꿈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지만 메아리처럼 들려온 것은 차갑고 긴 침묵뿐이었습니다. 유족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한 건 참사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었습니다. 오송 참사 유족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은 각각 국정조사 추진과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이미 특조위를 꾸린 이태원 참사 유족과 세월호 참사 유족은 참사 전후 대통령실 기록물 등 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호남 타운홀 미팅 당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한 여객기 참사 유족도 다시 마이크를 잡고 항공 안전 시스템을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사조위 독립, 항공안전 재발 방지 대책, 재난 트라우마 회복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습니다. 단순한 위로 자리를 넘어 과제를 해결하는 약속의 자리가 돼야 한다는 유족의 목소리에 이 대통령은 목숨을 비용으로 바꾸지 않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오늘 교육부, 법무부,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요. 이진숙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고 자녀 조기 유학에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 두 딸을 미국에 조기 유학 보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대한민국 공교육을 책임질 수장이 정작 본인의 두 딸은 해외에서 교육시켰다는 지적에 허리를 굽혔습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중3 때 유학을 떠난 자녀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의무교육 위반 지적이 잇따르자 이 후보자는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때는 그게 불법인지조차 사실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 하시겠다는 분이 공교육 탈출시켜놓고 이 자리는 후보님이 받으셨어는 안 되는 자리였어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자신이 연구를 기획했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며
표절 판독 프로그램인 카피킬러는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카피킬러는요, 그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돌려서 그냥 나오는 거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고, 전 수사 기소의 분리의 대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확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또 국민적 요청이라고 좀 믿고 있고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민해서 그런 기업의 우려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강선우 두 후보자가 장관 부적격 인사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수준인데 버티기 전략을 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을 향해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인사청문회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보좌진들이 강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일단 결정은 내린 바 없다면서도 여론의 주위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좌진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거듭 고개를 숙였지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여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퇴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던 민주당 내에서도 보좌진들이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은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원 수행비서들로 구성된 민주당 수행보좌진협의회도 침묵하는 내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시민단체들도 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중대한 결격 사유라며 사퇴가 마땅하다고 비판했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최소한의 존중과 인권마저 외면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강선우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갑질 의혹 해명도 일관된 거짓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후보자는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특히 보좌진의 재취업을 방해하고 코로나19 당시 병원에서 특별 대우를 요구했다는 추가 의혹들이 잇따라 쏟아지자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의 속내도 복잡해졌습니다. 일부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그대로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있어요. 국민들께서는 이 후보자의 해명을 받아들여주고 계신 건지. 민주당의 한 의원도 엄호하던 당내 기류에 미묘한 변화가 있다며 강 후보자의 결단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조국 혁신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아섰던 의원들이 특히 문제가 됐는데요. 실제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해 12월 3일 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결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가며 90명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고, 밖에 당사에 있는 의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지난 1월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겠다며 45명이 한남동 관저로 몰려갔습니다. 불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후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내란 방조 세력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최근엔 한 발 더 나가 국민의힘이 해산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포문은 조국 혁신당이 열었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과 정당법 등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데, 최근 내란 특검이 전담팀까지 꾸려 내란 방조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사에 나선 만큼 정부도 정당 해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란 동조, 옹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극우단체에 발맞춰 정권 행사를 선동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진행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진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대표 후보들까지 나서 내란 특별법과 정당 해산 심판 청구법을 각각 발의하는 등 위헌정당 해산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된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법안의 그 취지라든가 마음에는 동의하고 있다. 뭐 급하게 처리할 내용은 아니고 지금 내란 특검을 포함한 3특검이 빨리 결과를 내는 거 그거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독재 국가를 만드는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 국가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1호 당원인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의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판단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의원 등 4명을 콕 집어서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며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당 지도부가 공식 혁신안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당사자들까지 반발하면서 윤 위원장은 힘을 얻지 못하고 당내 갈등만 심해지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잘못된 과거에 사과하지 않는 인사들은 인적 쇄신 영순이라 압박했던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오늘 1차 쇄신 대상으로 4명을 콕 집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혁신이 활동을 두고 끝없는 갈등과 분열만 되풀이하고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언제까지 사과만 할 것이냐며 공개 반발한 의원들을 문제 삼은 겁니다. 혁신의 목표가 인적 청산은 아니라 선을 그었던 송 원내대표까지 포함했습니다. 당으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우리 중진 의원이라는 분들이 혁신이라는 것을 면피수단으로 삼으면서 사실상 과거로의 회귀를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대선 당시 당을 이끌었던 쌍권 지도부, 권영세, 권성동 의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선 경선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00억 원대 당비 지출 의혹이 친한계와 친윤계 사이 내부 고발전으로 비화된 상황을 비판하며 개파 활동 금지 서약서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3년 전에는 친윤이라는 개파가 출연해서 당의 의사결정을 전행하고 근래에는 친한파라는 개파가 등장해서 지금도 언더 73이라는 명찰을 버젓이 달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확정된 혁신안은 아니라면서도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고 정확한 그 내용이나 과정 그리고 그 취지에 대해서 제가 듣지 못해서 지금 현재는 그런 총의를 모아가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장동혁 의원은 윤 위원장의 오발탄으로 모든 게 묻혀버렸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희숙 위원장은 오늘 지목한 의원 4명이 1차 명단에 불과하다며 추가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혁신 동력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얼마 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통위를 독임제, 즉 위원장 한 명이 모든 걸 결정하는 기구로 바꿔줄 것을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러자 이 위원장은 그런 표현 한 적 없다며 즉시 부인했는데 당시 회의록을 확인해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송통신위원회 독임제 운영을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진숙 위원장은 즉시 기자들에게 독임제란 표현을 쓴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도 관련 질문을 받자 기자의 해석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보도에서 방통위 독임제까지 건의했다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는 게 맞죠? 기자의 평가니까요. 그런데 이 위원장의 해명이 20여일 만에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공개된 제25차 국무회의 회의록. 이날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지금 방통위의 위원장 혼자만 있어 의결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도 다른 부처처럼 독임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동안의 해명과 달리 독임제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해 방통위 개편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켜서 운영하려는 취지 아니냐며 방통위를 합의제로 운영하는 이유를 상기시키자 이 위원장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이럴 바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도에 고언을 드린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위원장은 SNS에 국무회의 내용을 유출시키고 유튜브 등에 출연해 정치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국무회의에서 퇴출된 상태입니다. 이 위원장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방통위도 위원장의 발언에 말할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제기했던 해임 취소 소송의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종래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23년 8월 KBS 방만 경영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게 해임됐던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남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건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외교부의 지난 5년간 소송 현황을 살펴봤더니 외교부가 여러 소송 중에서 이 소송에 가장 많은 돈을 쓴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사건을 맡긴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성이 깊은 인물이었는데요. 김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언론에 포착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대통령실은 이 보도 13시간 뒤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석 달 뒤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아닌 외교부가 나서 MBC를 상대로 정정 보도 소송을 냈습니다.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소송. 외교부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MBC가 확보한 외교부의 국가소송 현황을 보면 외교부는 바이든 날리면 소송에서 1심 착수금으로 1,400만 원, 승소에 따른 성공보수 2,200만 원, 2심에서 1,400만 원까지 모두 5,06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최근 5년간 외교부가 당사자인 소송 209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자 언론사를 상대로 한 유일한 소송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건 최태형 변호사.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당시 외부 징계위원이었습니다. 당시 징계위에 불출석하면서 우회적으로 윤 전 총장 징계에 반대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외교부 자체 규정에 따르면 국가소송을 지원하는 정부 법무공단 변호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선임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전문성을 고려해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변호사 선임 절차에 대해 유관기관의 제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은 충분히 가질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보훈을 주고자 해서 해당 변호사를 선임하게 한 것 아닌가라고. 외교부는 지난달 최 변호사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혔고 청문회를 앞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전직 임원들을 고발했습니다. 상장 계획이 없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교란한 뒤 사모펀드가 수익을 얻게 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도 이익을 남겨 자본시장을 교란했다는 건데요.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15일 하이브 주가는 상장 직후 폭등했습니다. 공모가의 2배인 27만 원으로 시작해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른바 따상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35만 1,000원을 찍은 뒤 주가는 곧바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12거래일 만에 종가는 14만 2천 원,
최고가 대비 59% 폭락했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던 사모펀드 운용사 3곳이 첫날부터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겁니다. 첫날부터 수십만 주를 시작으로 나흘 동안 100만 주 넘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 조사 결과 방시혁 의장이 이 사모펀드들과 사전에 계약을 맺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기존 주주들에게는 하이브를 상장할 계획이 없다고 속여 주식을 사모펀드에 팔도록 하고 사모펀드가 얻은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방시혁 의장에게 주기로 한 겁니다. 상장 직후 사모펀드는 주식을 팔아 막대한 수익을 거뒀고 방 의장은 1,200억 원, 새 공모자들과 합치면 1,900억 원 넘게 챙겼습니다. 기존 투자자들은 대부분 기관 투자자였고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사기 의도를 갖고 주식시장을 교란한 것으로 보고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한국 자본시장의 건전성, 공정성, 투명성을 완전히 파괴해버림으로써 한국 자본시장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 극도의 불신을 준다는 거죠. 하지만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영원히 자본시장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관련 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2020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이브 측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수사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4중 하청 과정에서 2명이 숨진 인천 맨홀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당국이 오늘 인천 환경공단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최근 업체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공단이 하청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석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 환경공단,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용 상자를 들고 건물로 들어갑니다. 2명이 숨진 인천 맨홀 사고 열흘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수사당국은 인천 환경공단과 용역업체, 하청과 재하청업체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불법 하도급 가능성 같은 것도 수사하시나요? 경찰이 최근 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단 측이 하청, 재하청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단 측은 앞서 용역 계약 당시 하도급을 금지했는데도 계약을 따낸 업체가 몰래 하청을 준 거라고 해명했는데 공단이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상반된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인천환경공단 측은 엇갈린 주장에 대해 원청업체가 공단 몰래 하청을 준 사실을 정말 몰랐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맨홀 작업을 실제 진행한 대구 지역 재하청 업체가 공단이 애초에 제시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공사는 공공측량업, 지하시설물 측량업, 수치지도 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안 돼 있어요. 제가 등록증하고도 다 갖고 있는데 측량업 부분은 없습니다. 경찰은 자격 요건 미비가 안전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여름철 맨홀 작업 수칙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폭염특보가 발효될 경우, 대구시는 여름철 내내 오수관로 맨홀 작업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에는 자체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특도로 지침을 만든 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온 지침으로 경찰과 고용당국은 인천환경공단과 업체 관계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부모와 전직 교사 등이 연루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해 관계자들이 전부 구속됐습니다. 해당 학부모의 자녀는 1학년 때부터 전교 1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학부모와 교사가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학교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 기말고사 첫날이었던 지난 4일 새벽, 침입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 학교 학생의 학부모와 1년 전 그만둔 전직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 들어갔다 발각된 겁니다. 왜 침입하셨어요, 학교에?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들은 학교에 보관됐던 시험지를 빼내려던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언제부터 혹시 시험지 빼돌리셨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전직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침입 방조 혐의를 받는 학교시설 관리자까지 모두 3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침입한 것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학부모와 교사가 1학년 때부터 2년 반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학교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간 기말고사마다 침입해 2번을 제외하곤 모두 시험지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우는 걸 깜빡했더라고요. 학부모는 자녀가 중학생일 때부터 해당 교사에게 개인 불법 과외를 받았고 시험지 유출의 대가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자녀는 1학년 때부터 전교 1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학년 입학하자마자부터 사니까요. 경찰은 학생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학부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일부 시험지는 자녀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학생의 모든 성적을 0점 처리한 뒤 퇴학 처분을 내리기로 했고 전체 재학생의 성적도 수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오늘 저녁 7시쯤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고가도로 옆 10m 높이의 옹벽이 무너져 지나가던 차량 2대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2대가 붕괴된 옹벽에 깔렸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깔린 차량 안에 운전자와 동승자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굴착기 등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염에 기습폭우까지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기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년 느끼는 기후 변화가 심상치 않은데요. 강원도 춘천에서는 열대 과일인 바나나가 처음 열렸다고 합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춘천 도심의 한 화단에 넓은 잎을 뽐내며 바나나 나무가 서 있습니다. 잎사귀 아래엔 아직 연글지 않은 녹색 바나나가 달렸습니다. 10개가 넘겠는데, 야, 춘천에 이런 게 난다는 게 신기한 일이네요. 3년 전 관상용으로 바나나 나무를 심기 시작해 올겨울 집안에 놔뒀다 3개월 전 화단에 옮겨 심었는데 이틀 전 처음으로 바나나 열매가 맺힌 겁니다. 바나나 송이까지 보인 거는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강원도가 참 추운데 이렇게 바나나가 열린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제가 들고 있는 게 일반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바나나입니다.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이 바나나는 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작지만 4, 5개월 뒤에는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춘천은 내륙성 기후로 겨울이 추워 열대 과일이 자라기 힘든 지역인데 처음 노지에서 바나나가 열린 건 올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과 높은 습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온도에 민감한 작물들이 많습니다. 강원도에 심겨지지 않고 또 아주 적게 심겨지고 있던 작물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서울 도심에서도 2년 전부터 노지 바나나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난화로 아열대 작물 면적은 8년 전보다 10배 이상 늘었는데 아열대 기후대 비율도 기존 6.3%에서 2050년엔 55.9%로 급격히 증가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21세기 중후반에는 여름 일수가 한 173일로 현재 대비 한 1.7배 정도 증가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1년 중에 반이 여름이 되는 거게 되겠죠. 그러면 최근 30년 동안 한반도의 여름 일수는 118일로 평균 20일 증가하는 등 한반도의 아열대 기후와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국내 취업자 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청년층만큼은 예외입니다. 청년층 고용률이 코로나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취업도 어려운데 폐업한 청년 사업자도 늘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 서울 중구. 불 켜진 강의실에서 열띤 강의가 한창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요즘... 강사가 전해주는 채용 경향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수강생들은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한 3-4군데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모두 다 서류에서 탈락을 해서 면접까지도 가지 못해서 탈락 요인이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했고. 청년 고용률은 14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전체 고용률은
5개월째 증가했지만 청년층은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는 0.39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그나마 신입 모집은 거의 없고 인턴 자리마저도 경력만 찾는 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소윤 씨는 지난주부터 화장품 가게 아르바이트에 나섰습니다. 화장품 기업에 입사하고 싶었지만 진짜 신입을 뽑는 곳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턴인데 우대사항에 이미 경력 2년 이상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어이없죠. 경력을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취업문이 점점 좁아지다 보니 아예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탈출 카페에서 일하는 대학 졸업반 박재욱 씨는 취업 대신 창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큰 산인 것 같아요. 네, 준비하기도 힘들고 막상 그걸 다 준비했다고 해서도 무조건 되는 보장도 없는 거고, 이제 다른 애들이 그 준비하실 시간 동안 여기에다가 저는 투자를 하면 어떻겠냐 해서. 하지만 창업으로 성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30세 미만 사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분기째 감소해 올해 1분기에는 역대 최대 폭으로 줄었습니다. 창업보다 폐업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소매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청년 개인 입장에서는 그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늦어지는 것만큼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하고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출생률 저하로 이어지는. 많은 청년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절망을 경험하고 이는 또 다른 사회 문제로 이어집니다. 구직도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 그냥 쉬는 청년은 이미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일상 속에서 AI의 존재감이 확 커진 건 3년 전 챗GPT가 나타나면서부터죠. 데이터를 학습해 사람처럼 대화하며 정보를 알려주는 챗GPT 같은 AI를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는데 AI 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BC는 전문 기관과 함께 국산과 해외 주요 LLM을 비교해봤는데요. 우리 AI도 챗GPT처럼 똑똑할까요?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픈 AI의 챗GPT 등 미국 LLM 3개와 네이버의 클로바 X. 전문기관의 조언을 받아 성능 평가에 적합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나를 안 본 채 했다. 자연스럽게 바꿔달라고 하자 챗GPT는 어감이 다른 너댓 개 문장을, 클로바 X는 단 한 문장만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는 어떨까? 최근 유행하는 여러 줄임말을 제시한 뒤 MG 감성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챗GPT는 군대 공백기의 준말 군백기 뜻을 설명하며 군백기라 낙이 없음이라는 재치 있는 예시를 드는가 하면 멘탈 바사삭, 요새 유행하는 이른바 밈까지 적절히 답변에 담았습니다. 반면 딱딱한 말투의 클로바 X, MG 감성을 살려달라는 요구를 이해 못한 듯 했습니다. 모델은 정직하기 때문에 뭐 신문이나 책에 있는 정보들만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재미없게 지식인처럼 나오는 거고. 평가가 진행되던 지난달 공교롭게도 네이버는 클로바 X 새 추론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달라졌을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줄에 그쳤던 대답은 이유와 논리를 조목조목 담아 눈에 띄게 길어졌습니다. MG 감성 주문도 이번엔 잘 이해한 듯 말투가 친근해졌습니다. 1년의 격차, 2년의 격차를 생각하면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패스트 팔로잉을 잘했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챗GPT를 따라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챗GPT 현 버전이 출시된 건 이미 1년 전. 사실 1년 뒤처져 있는 겁니다. 그 1년 사이 챗GPT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영상과 사진을 말로 전달하는 기술을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챗GPT에게 이 사무실을 보여주고 어떤 공간인지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있는 공간이 어디인 것 같아? 보아하니 사무실이면서도 뉴스를 다루는 것 같아요. 아마도 방송국의 뉴스룸이 아닐까 싶네요. 맞나요? 지난 2016년 이세돌대 인공지능 알파고. 전 국민이 세기의 바둑 대결을 지켜본 뒤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이 아닌 정부가 주도한 AI 산업은 좀처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설립된 AI 전문 연구소는 기업에 강제로 돈을 내라고 했다는 논란으로 바로 흐지부지됐고,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실행 권한이 없는 구조로 아무것도 못한 채 결국 폐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과학기술 역사상 처음 R&D 예산을 축소하며 AI 산업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비자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큰 위협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5등으로 평가했습니다. 1위 미국, 2위 중국과 격차도 커진 건 물론 유럽과 일본까지 우리를 앞질렀습니다. 케네디 스쿨은 한국의 이공계 학생들은 의대로 몰려 반도체와 AI 등 분야에서 인재 부족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에 시달렸던 기아에 천군만마 같은 투수가 돌아옵니다. 지난해 팔꿈치 수술을 받았던 이의리가 이번 주 복귀해 팀의 선두권 추격에 힘을 보탤 예정인데요. 송기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생각지 못한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 후 13개월. 긴 재활을 마친 이의리가 다시 챔피언스 필드에 등장했습니다. 재활하는 느낌은 또 달라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즐거울 것 같습니다. 모레 예정된 복귀전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에 나선 이의리는 굵어진 빗줄기에 실내로 자리를 옮겨 직구와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23개의 공을 무리 없이 뿌렸습니다. 코칭 스태프는 물론 양현종과 외국인 투수 내일까지 나설 만큼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slow. 내일도 수술을 한번 해봤어가지고 그래서 위로도 좀 많이 해주고 재활할 때도 도움을 많이 줬고. 3년 연속 10승을 노리다 중도 하차했던 지난해 이범호 감독의 한마디에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감독님의 기간보다 제 선수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1년의 공백을 긍정적으로 돌아볼 만큼 성숙함도 더해졌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하는 선수들도 많아가지고 그냥 올 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게 많다고 느꼈을 타이밍에 이제 수술을 하게 돼서 좀 기분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재활 기간 동안 야구 생각을 지우면서 마음을 비우려 했던 이의리. 이제는 야구만 생각하면서 지난해 함께하지 못한 우승의 순간을 직접 느끼고 싶습니다. 신인 때 첫 등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일단 제가 나가는 경기에서 팀이 전 경기 승리하는 게 제 목표이고 오래오래 야구 잘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MBC배 전국 대학농구에서 중앙대가 연세대를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김선영과 오세근 선수가 재학생이던 2010년 이후 15년 만이라는데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이 붉게 표시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서울도 빗줄기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양재천의 모습을 보시면 물이 얕게 흐르고 있는데요. 조금 전 산책로까지 물이 급격하게 불어났습니다. 호우특보도 확대 발효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차츰 전북 지역도 호우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에 200mm 이상, 전북 서부와 강원 내륙에 150 이상, 서울에도 50에서 1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호우 위험 시점을 보시면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은 내일 밤까지, 충청과 영남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 전북 지역은 모레 밤까지가 되겠고요. 시간당 30에서 80mm 안팎의 물벼락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금요일인 모레
남부를 중심으로 최고 200mm 이상의 또 폭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